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2일 차인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라임 비공개 펀드에 가입했던 김 후보자 딸 특혜 의혹이 최대 쟁점이었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문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제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그게 본인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얘기로 방어막을 쳤어요. 네. 그러니까 사위하고 딸이 투자를 한 거 그거하고 본인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예컨대 사위하고 딸이 투자한 예를 들어 투자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무슨 뭐 혜택을 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선을 그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딸이나 사위가 그걸 투자한 것 자체를 문제를 삼으려면 그게 김부겸 후보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되고 또 네. 김부겸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나온 건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아마 국민의 입장에서도 투자한 거 그리고 투자한 게 VVIP 그게 아니냐 이런 문제는 제기하고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결정적 한 방이 없어서 김부겸 후보자는 지금 계속 그 선을 긋고 있죠. 그러니까 투자한 것도 몰랐고 거기에서 관여한 적도 없기 때문에 왜 그게 본인의 청문회에서 문제가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아직까지 이게 폭발력을 가지고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안으로까지는 아직 발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인 참석은 어떻게 됐나요? 그 증인 참석도 사실 이제 그 펀드 자체의 문제점은 지적을 했어요. 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는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야당은 당시 행안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데 네. 그럼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제 그러면 김부겸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뭐 전화를 했거나 압력을 행사했거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서 네. 그 이제 투자에 대해서 어떤 의혹은 있어요. 그런 의혹만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라임 측에서 김 후보자 딸 가족에게 수익률과 환매 절차에서 이점이 큰 네. 이 특혜성 펀드를 개설해 줬다는 의혹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네. 그 의혹에 네. 그럼 김부겸 후보자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어야 되는 네네. 거잖아요. 근데 그쵸. 그 부분이 아직 규명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 펀드 자체가 약간 그 가입자들에게 뭔가 혜택을 다른 펀드하고 다른 혜택을 준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결정적으로 김부겸 후보자가 그거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뭔가 그 펀드에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아니면 그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에 무슨 뭐 혜택을 줬거나 아니면 네네.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자동차세, 또 체납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어제 그게 이제 논란이 됐었고 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를 했어요. 직접 사과를 했고 잘못된 부분이 맞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아마 당시에 그 부인이 가게를 책임을 지고 계셨나 봐요. 아마 이제 본인이 정치하면서 낙선하고 이러는 과정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인이 회사를 운영했는데 운영하는 회사가 컴퓨터 부품 컴퓨터 수리 이런 업체였는데 네. 그때 사용하던 회사 차량을 사용했었는데 그 차량이 이제 아마 과태료가 미납이 되고 그 세금을 내지 않아서 압류 조치가 됐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뭐 어쨌든 이유화를 막론하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 자체는 잘못됐다라고 고개를 숙였죠. 이제 야당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 후보자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그냥 지금 상황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정적 한 방이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혹은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또 본인이 사과를 하면서 몸을 완전히 낮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족 관련된 사안이 나올 때는 좀 원성도 높아지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책의 내용 중에 본인 책의 내용 중에 뭐 학교 폭력 관련된 내용도 사과를 했고 또 박원순 전 시장 그 피해자 그분에 대해서 뭐 피해를 호소하는 뭐 고소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본인이 사과를 했고 네. 과태료 문제도 사과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결정적으로 낙마를 할 만큼의 어떤 파급력을 가진 요소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이 라임 건에 관련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부적격 뭐 판정을 내릴 것 같고, 이제 그게 왜냐면 정치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다고 봐요. 김부겸 후보자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지금 대선 앞두고 이제 대선이 10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현 정부의 실정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쉽게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가면 어쨌든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이기 때문에 표결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현재. 네. 인준 과정에 야당이 불참을 하더라도 투표로는 뭐 전혀 문제가 없고 정의당이나 다른 정당들 같은 다른 야당들 같은 경우는 크게 낙마할 사안으로까지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본다면 뭐 오늘 나중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제가 볼 때는 뭐 그 임명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질 않습니다. 임명까지는 그럼 이루어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무총리 이외에도요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미지수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청와대에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이요? 그것도 이제 세 명인데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도 청와대나 아니면 이 여당에서는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의 반대는 뭐 이미 그거는 그 원래 있을 걸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네. 야당의 반대로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보진 않고요. 네. 여론이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이걸 강행할지 아니면 그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을 낙마시킬지 하는 부분은 결정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오늘 내일 사이에 여론의 추이를 보고 여론이 정말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이 되면 네.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 임명하기가 어렵잖아요. 힘들어지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정적으로 여론이 어떻게 흐르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네. 만약에 낙마를 시킨다면 3명을 다 시킬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고 네. 지금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노영구 후보자는 사실은 낙마의 대상에서 뺐어요. 네. 지금 현재 해수부 장관 후보자하고 과기부 장관 후보자 2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 이제 지금 만약에 경우를 제가 예정을 하면 임혜숙 후보자가 가장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낙마 1순위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 이제 저는 특히 논문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네네. 남편의 논문에 제자들의 논문에 남편의 이름을 올린 거 네.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당 입장에서 뭐 혹시 낙마를 시킨다고 하면 임혜숙 후보자가 낙마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네. 근데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론이 과연 정말 이 사람은 도저히 장관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하는 부분에 이제 아마 촉각을 곤두세우고서 여론을 파악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내일 사이에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할지가 결정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임명 강행에 대한 부담감은 있으니까 확실히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5명 모두 다 강행하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이고 한두 명 정도는 통과를 안 시킬 거다.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중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저는 임혜숙 후보자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요? 그분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을 했던 분이 부인이잖아요. 본인은 아니고. 도자기 밀수요, 네. 네, 도자기 관련돼서 밀수 문제. 물론 뭐 본인이 전혀 개입을 안 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지만, 네. 이제 부인이 했던 일이고 부인이 또 그걸 판매를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 본인과 직접 본인이 개입한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 어느 정도 또 참작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데, 뭐 그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이 악화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낙마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선 앞두고 이 정치와 지형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부분도 있어요. 네. 낙마를 만약에 2-3명이 하게 되면 여권 입장에서 상당히 큰 부담이 돼요, 그게. 청와대 입장에서 부담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담을 안고서까지 할 거냐 하는 부분은 고민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론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국민 여론이나 이제 일반 시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를 더 관심을 가지고 볼 거고 여당 입장에서는 최소화할 거예요, 아마 낙마하는 사람들을.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김호순 전 법무부 차관도 있잖아요. 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최대 쟁점은 뭘로 보세요? 저는 그 정치적 중립성일 거라고 봐요.
최대 장점은. 그러니까 아마 이제 마지막 검찰총장인데 대선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김호수 전 이제 지금 후보자 검찰총장 후보자가 정책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야권은 강하게 이제 문제를 제기할 거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뭐 거론하면서 예컨대 뭐 지난번에 그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제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어필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검찰총장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비리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라는 부분들을 부각시키면서 낙마를 하도록 그렇게 아마 공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에 대해서 정권의 말 방탄 총장 아니냐 이런 말 들리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검찰 조직을 추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검찰 조직이 지금 잘 아시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좀 일원화된 어떤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검찰의 조직이 좀 흐트러져 있는 부분들을 검찰 총장의 업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하나로 좀 모아서 기본적으로 검찰이 제대로의 역할, 예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검찰 개혁이 마무리 단계잖아요. 거의 법적으로는 모든 게 다 완성이 됐는데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찰이 그 본인들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 개혁에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만족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본인들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일정 부분들을 제시를 하면서 거기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어떤 조치가 아니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과 조직의 안정화를 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대표 체제로 새롭게 또 출범을 했죠. 오늘 정책위 의장의 박완주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송갑석 의원을 임명했는데 송영길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오늘 임명한 분들 보면 다 대부분 이제 친문, 물론 송갑석 의원은 좀 친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박완주 의원을 임명한 것은 그 비문계로 볼 수 있어요. 그 김근태계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균형을 맞췄다 이렇게 저는 봐요. 친문과 그러니까, 비문의 갈등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맞췄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친문 쪽으로 기우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는 인사를 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게 제가 볼 땐 송영길 대표가 앞으로 보여줄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한 계파가 주도권을 쥐고서 당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민심을 받들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는 목표로 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위 강성 친문이라고 하는 분들이 보여주는 태도나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을 좀 실망하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미지를 좀 바꾸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떤 한 계파가 주도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의 민생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정당의 이미지로 바꾸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실제 최고위원 구성도 보면 친문 색채가 있는 분들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도 원내대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원하면 비문 쪽에 있는 분들을 더 중용을 시켜서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당의 어떤 그 운영 방식을 바꾸려는 의도가 보여졌던 그런 인사라고 볼 수 있겠죠.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친문으로 분류가 되니까 이걸 좀 맞추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근데 또 잘못 보면 친문 비문 갈등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예측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친문이라고, 소위 강성 친문이라고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커서 그렇지 저는 많다고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강성이란 말 앞에 붙었다는 걸 좀 고려해 주시고요. 거의 다 모든 사람은 거의 친문이에요.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만 이 강성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자기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게 맞고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접근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지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다양한 목소리가 다 무시되고 강성 친문의 목소리만 부각되는 것에 대한 저는 반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송영길 대표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 강화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찌 보면
잘못 오해되고 있는 친문, 강성 친문이 주도하는 정당과 같은 이미지가 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갈등을 악화시키기보다는 해결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대선, 대통령 선거 경선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이래서 또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이재명 지사가 가장 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지지율에서. 여론조사에서요. 그런 네. 상황에서 이제 당원 당규에 보면 원래 6개월 전에 뽑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연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면 친문 소위 강성 친문 진영에서 본인들의 어떤 생각과 뜻을 반영해 줄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강한 의문이 드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금 지사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송영길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원칙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뭐가 바뀌게 되면 네. 사실은 그게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원래 원칙대로 가면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원칙을 어긋나게 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네. 그 자체가 갈등의 요소가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송영길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그걸 바꾸려면요. 후보들이 다 합의한 상황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게 갈등 요소가 되면 앞으로 대선 앞두고서 이 당이 또 여러 가지로 분란이 생기게 되고 네. 그게 대선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원리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당원 당규에 6개월 전에 뽑도록 돼 있으면 일단 그렇게 추진을 하고 네. 정말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일정을 바꿀 상황이 된다고 하면 후보들은 모두 다가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지 않는데 뭐 특정 계층이나 특정 어떤 계파가 그걸 주장한다 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당을 더 혼란에 빠뜨리는 요소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9월로 예정된 경선 일정을 11월쯤으로 미루자는 주장이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들이 모두 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네. 바뀌는 게 힘들 거다라고 해서 그러면 바뀌기 힘들다고 봐도 되겠네요. 뭐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네.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어요, 사실은. 네네. 아니 원리 원칙과 당원 당규에 있는 그대로 하겠다는데 거기에서 누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네. 근데 당원 당규나 원리 원칙을 벗어나서 뭘 바꾸자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연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계획대로 아마 추진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고요. 네. 뭐 그렇게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후보가 동의한다고 하면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현재 방향, 현재 어떤 계획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는 당헌에 규정된 절차를 밟아서 할 거라고 정리를 했으니까요.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